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재계산업의 소식과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이야기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재계산업 소식에 한우식 기자 나오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치킨 업계의 치킨 게임, 그야말로 예. 극에 달하는 아주 치열한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예. BHQ와 BHC. BBQ, BHC. BBQ와 BHC 상당히 그 가열된 예.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서도 BHC가 상당히 많은 또 마진을 남기고 본사의 맞습니다. 이익을 많이 예. 또 번 것까지 좋은데 또 예. 롯데타워로 이전하면서 예. 가맹점주들한테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예. 있어요. 예. 롯데타워로 이전한다는 게 언제쯤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내달에 이전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증금이 20억 원이고 월 임대료가 2억입니다. 네. 얘기고 그 뭐라고 하면 올 관리비가 7,500. 네. 그리고 뭐 주차비가 따로 내야 된다. 한 대당 25만 원씩. 네. 그래서 연간 한 33억 정도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가라고 최고가 봐도 되죠. 빌딩입니다. 지금 그 본사는 저희 BHC 본사는 대한제당 빌딩이 있는데 네. 거기 뭐 임대료보다 7배나 비쌉니다. 네. 그럼 지난해 그 치킨값도 많이 또 소비자가 또 인상됐잖아요. 소비자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 식자재 값도 인상이 따르고 예. 이런 와중에 어떻게 또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는지 우선 고분을 잠깐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네. 빅3가 있습니다. 뭐 네. 교촌, BBQ, 네. BHC가 있는데 매장 수는 BBQ가 가장 많습니다. 네. 1,800개 정도 되고 네. 매출로는 교촌이 가장 많습니다. 네. 교촌이 한 5천억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영업이익을 따지보면 네. 이쪽 BHC가 가장 많습니다. 네. 거의 32% 정도 됩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독점 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령 뭐 네.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담배 인상공사 옛날 중 KTNG 네. 30% 넘습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를 좀 쥐어짰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폐업률을 잠깐 살펴보면 네. 교촌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됩니다.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BHC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네. 8% 가까이 됩니다. 아,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40대, 50대들이 보면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보면 뭐 자기가 꿈을 가지고 네. 자영업 창업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타이반, 뭐 자의반 네. 직장에서 밀려서 네. 소위 말하는 자영업을 하게 되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입니다. 네. 우리나라 저기 치킨집이 한 8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이게 KB 경영연구소 자료인데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서 그 맥도날드 숫자보다도 많다 합니다. 맥도날드 숫자가 3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그 3배가 우리나라 치킨집이. 3배요? 예, 예. 아, 글로벌 수준을 능가하네요. 예, 예. 네. 그럼 이게 뭐 BHC는 뭐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뭐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수 있을 것 업계 같네요. 쪽에서는 가장 먼저 통상적으로 BHC가 가격 인상을 먼저 단행합니다. 네. 단행하다 보면 나머지 업체들, 경쟁업체들, 뭐 BBQ라든지 네. 교촌에서도 가격 인상. 요즘 최근에 치킨을 시켜 보셨어요? 전 치킨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켜 먹습니다. 거의 뭐 18,000원, 거의 2만 원에 2만 가깝습니다. 원. 네. 네네. 먼저 올리면 다른 쪽도 올리고, 네. 그리고 이게 BHC가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뭐 육개라든지 네. 기름, 또 기타 그 원부자재 값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BHC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차례나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가맹점을 막 쥐어 짜다 보니까 네. 그만큼 네. 이익을 올리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을 올리고 예. 롯데타워로 이전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유쾌하지는 않은 그렇죠. 당장 뭐 느낌은 있거든요. 치킨값 올리고 네. 뭐 소비자한테는 당장 뭐 몇천 원 올린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원, 2,000원 올리는 게 네.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그 과다한 수수료, 예, 예. 공급가 후려치기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예. 갑질 비슷한 형태들인데 예.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상당히 많은 좀 지장을 주는 부분들인데 예. 업계 시각들은 어떤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대한제당 어디야 그 네. BHC가 있는 대한제당 본사 앞에 가보면 네. 거의 그 가맹점들 시위가 많이 열립니다. 네. 그럼 열리면 또 이렇게 뭐 당장 BHC 본사 같은 경우에는 각기 어떤 그 민형사 소송으로 또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맹점들이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 BHC 치킨 하면은 떠오르는 톱스타 전지현을 또 빼놓을 수 예, 없잖아요. 예, 예. 뭐 별그대 거기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지금 한 8년 가까이 연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톱스타 전지현을 이제 이용한 이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소비자 주머니에서 또 나오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부담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또 귀결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드라마 이름이 별그대? 별에서 온 별에서 온 그대. 그대입니다. 뭐 네. 김수현 씨인가 하고 2013년입니까? 그때 13년 네, 이제 예. 말부터 이제 14년 초까지.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치명 열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로 네. 일으키고 그 이후로 BHC가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뭐 모델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모델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소비자한테로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BHC는 이 치킨뿐만 아니라 아웃백도 맞습니다. 예, 예. 좋아하시나요? 예, 예, 예. 아웃백 뭐 소고기 이제 외식업체 창고, 족발 상회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한 번쯤은 또 갔을 법한 그런 이제 곳인데 외식 산업으로 준재벌 반열에 올랐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치킨으로만 뭐 작년 같은 경우 4,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또 외식업체들 아웃백, 순댓국도 예, 있죠? 뭐 창고 그런 데에서도 뭐 순댓국. 네. 한 3천억 정도 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매출이 7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준재벌 반열에 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BHC가 영업이익률이 30%로 넘으면서 매년 배당률도 높아요. 최근 4년 동안 올해 할 배당까지 합치면 약 1,500억 합쳐서 4천억이 넘는다.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배당금이고 2018년도에 박현종 회장이 BH를 인수했을 당시는 빚을 얻어서 맞습니다. 인수됐거든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경영의 신인가요? 마이다스의 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맹점주를 지어 짜는 거죠. 네. 아까 뭐 어떻겠지만 지어 짜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손 털고 나오는 네. 그런 점주들도 많고 네. 사실 사실 그 한국적인 뭐 자영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취업인구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25%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뭐 자의반 타의반 잘리면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퇴출을 내려다라도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영업을 하게 되고 결국 뭐 그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BHC가 그 업주들을 가맹점주들을 지어짜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배당까지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지금 2년간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예, 예.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정말 고생 많이 맞습니다. 했잖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가맹업자들은 죽어나고 네. 본사는 영업이익이 최고 영업이익에 네. 배당금 잔치라고. 사실 지금 일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에도 네.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자기 어떤 그런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익 인지금 거의 전부를 배당금으로 돌립니다. 네. 또 이대 주주가 지금 삼성 출신입니다. 박현종 회장이 네. 이분이 뭐 최근 4년간 배당금으로 가져간 금액이 뭐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예. 네, 금액이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 박현종 회장 하면은 사법 리스크 또 얘기도 있어요. 네, 사법 맞습니다.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마치 좀 오게티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예.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검찰에서 1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BBQ 경쟁사 아닙니까? 네.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소송 내용을 좀 봤다는 겁니다. 네. 원래 지금 박현종 회장이 그 전에 네. BBQ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 BHC 매각 과정에 있어서 시티은행 계열 사모펀드 매각 과정에 있어서 총 전담을 했었습니다. 매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BHC 회장으로
네. 취임을 하게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정확하게 한 10년 가까이 2014년이니까 10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소송 발단이 된 건 그 BBQ가 BHC를 네. 그 사모펀드에 팔면서 좀 매장수를 부풀렸다. 네.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 네. 그 소송에서는 BBQ가 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뭐 이렇게 원래 같은 회사다 보니까 네. 그 물류 창구를 같이 썼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같은 어떤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송 가액만 하더라도 둘이 합치면 좀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서로 민사 소송이 그렇죠. 예, 예. 그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BBQ에서 BHC한테 소송 가액이 1,000억. 네. 그리고 BHC가 BBQ한테 3천억 정도. 어. 전부에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박현정 회장이 삼성전자 출신인데 예, 삼성전자. 상당히 예. 뭐 그 체계화된 그런 경영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실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 1령인데 정확한 제명이 뭐죠?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부 정보를 네. 뭐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 정확한 뭐 조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 그 비밀 침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에. 그 형사 결과는 언제쯤 예상되나요? 이게 6월달에 선고가 나옵니다. 네.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박현종 회장이 좀 계속 이렇게 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네. 뭐 좀 변명, 네. 좀 이렇게 좀 거짓 증언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괘씸죄로 사실 이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벌금형입니다. 네. 벌금형인데 검찰에서 뭐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겠지만 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BHC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BBQ도 상당히 또 그 구설수가 많았던 기업이잖아요. 예, 예. BBQ 회장이 오너가 누구죠? 윤홍건 예, 회장입니다. 윤 회장. 예. 뭐 상당히 뭐 사내 뭐 거의 조폭 경영을 했다라는 그 업계 사실 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갑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 자녀분들 해외에 유학시키면서 뭐 이렇게 회사 자금으로 네. 유학 자금을 뭐 좀 뭐 줬다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제 대학 동기가 BBQ 본사의 영업 프랜차이즈 담당이었었는데 예, 예. 구타가 하도 심해서 위에 선배들한테 아, 예, 때렸답니까? 예, 뭐 원사 폭격이나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기합 주고 예, 이제. 화장실에서 그만큼 폭행이 뭐 그게 벌써 얘기가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정도로 군기가 셌던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또 교촌 치킨도 또 예전에 먹었던 구설수가 있지 않았었나요? 교촌 치킨도 있었죠. 예. 그 뭐 이렇게 그 회장 조카가 약간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교촌 같은 경우 거의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교촌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교촌 FNC라고 좀 네. 상장도 했었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치킨 업계들이 이런 스캔들들이 많이 생기죠? 왜? 치킨 전쟁이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워낙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 1년에 먹는 치킨이 15마리랍니다. 네. 1년에? 1년에. 1년에 개당 15마리. 그밖에 안 되나요?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것 제가 같은데? 통계로는 15마리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두 분은 치킨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15마리면 한 달에 거의 한 마리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예, 예. 더 먹을걸요? 아, 제 통계치에 따르니 그렇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치킨을 많이 잘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뭐 많이 먹는 편인데 특히 저는 술을 좋아하시니까 거의 예. 치킨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쵸.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치킨을 뺄 수가 없죠. 그렇죠. 전 뭐 사실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집에서 가끔씩 뭐 치킨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는데요. 예. 뭐 집이 두 식구다 보니까 그때 뭐 한 마리 시키고 그러니까 전 1년에 치킨 먹는 게 10마리가 채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평균 수치니까.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네네. 뭐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거에 좀 놀랐을 뿐입니다. 잠깐 이게 또 한 가지 좀 예담인데 네. 사실 치킨하고 통닭 차이 아세요? 아 치킨과 통닭.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치킨과 통닭? 아닌가요? 통닭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대가리 떼고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 예 머리 떼고 이렇게 야, 동물이니까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대가리 같네. 치킨은 조각조각 내서 삽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치킨보다는 통닭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나기로는 옛날에 뭐 종로 통닭 무슨 동그라미 통닭 세모 통닭이 있었는데 그때 80년대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듬뿍 들어간 뭐 무슨 통닭. 아 그 당시에는 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뭐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으니까 요즘은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예. 뭐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통했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콜레스테롤을 듬뿍 먹어야 혹시 6.25 세대는 아니시죠? 6.25 세대는 아닙니다. 네. 아, 그 통닭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조각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였어요. 예, 예. 몰랐네요. 그렇죠. 사실 치킨 바람 본 게 거의 뭐 90년대 후반 IMF 이후 뭐 네. KFC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었죠.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얼마 안 원래부터 닭을 좋아했던 알전부터 그게 아니었었네. 그리고 사실 닭을 좋아했는데 뭐 통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백숙이라고 합니까? 네. 삼계탕. 네. 아니면 뭐 닭도리탕 네. 그런 걸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IMF 에 확실히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네. 치킨 업계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화랑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2019년 자료인데 네. 그때 87,000개입니다. 물론 빅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막 가맹 점수가 3만 개 정도 되고 동네에 보면 이름 없는 집 그냥 뭐 이렇게 통닭집도 뭐 치킨집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포함한 겁니다. 네. 그 3년 전 자료입니다. 예. 지금은 거의 뭐 10만 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유익한 치킨 업계 재밌는 또 스토리 말씀해 주신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재밌는 또 소식 전해주셨는데 위스키로 유명한 윈저. 예. 저 같은 주장들은 참 좋아하는 양주거든요. 최근 윈저가 코로나 기간 긴 2년간의 터널을 결국 못 지났나 봐요. 결국 매각이 됐는데 예. 코스닥의 한 상장사와 그 PE 사모펀드가 같이 인수를 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접했어요. 예.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그 총 인수 금액 2천억 원으로 이제 매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그 베이사이드 PE가 이 인수 과정에서 이제 총 그 인수를 이제 자금 운용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WI가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WI가 800억 원을 이제 베이사이드 PE 쪽으로 이제 자금 출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인수 금액이 부족한 1,200억 원에 대해서는 외부 조달을 통해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료 화면을 보면 봐도 좀 헷갈리는 게 WI라는 회사가 코스닥의 그 핸드폰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로고가 마치 윈저랑 좀 비슷하네요. W로 돼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 베이사이드 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라는 모양새고 예. 실질적인 그 안에 그 알맹이는 WI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에쿼티 자금을 태웠는데 GPLP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금융업계에서는 네. 그 베이사이드 P가 GP로 참여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일단 GP와 LP의 개념에 대해서 좀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요. GP는 제너럴 파트너, 이제 일반적 투자자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수 과정에 있어서 GP로 베이사이드 PE가 어떻게 보면 총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리고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LP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그 지금 이 인수 과정에 있어서 WI가 L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명 좀 쩐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무적으로 이제 조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인수 기업이 되게 되는데 그 전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베이사이드 PE가 이제 자금 운용을 맡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WI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 성장에 있어서 GP와 LP의 이런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좀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M&A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윈저의 올해 실적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윈저가 이제 2021년까지는 매출이 1,000억 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2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이게 매년 6월 달에 이제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까지 좀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는 매출이 살짝 조금 주춤을 해서 800억 원대로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2023년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이 다시 400억 정도로 이제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다시 300억 원대 반열에 오르고 2023년에 있어서는 이제 2024년에 있어서는 매출이 더욱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 이상을 이제 그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위스키 시장 하면은 좀 꾸준히 성장세로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MZ 세대도 위스키를 좀 많이 즐기는 그런 상황이고 흐름이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기자님도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예, 저 역시도 좀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혹시 박주현 기자도 조금 위스키를 네.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데 약간 목 넘김이 좀 씁쓸하거나 예. 안 특유의 그 향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좀 홈술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는 예. 해요. 저도 좀 많이 이제 양주처럼 한 번씩 이제 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세대 우리 MZ 세대에서도 점차 좀 위스키를 좀 즐기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더 보시나요? 사실은 위스키가 이제 관세청 수출입 그 무역 통계를 보면 2021년 이제 수입액이 무려 이제 2,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1992년 이후 2020년에는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위스키 수입액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예. 최근 2년 코로나 기간은 상당히 그 양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윈저가 M&A 시장에 매물을 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코로나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예. 상당히 그 양주업계에 상당히 큰 매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저부터도 그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좀 위스키를 조금 더 먹게 되는 그런 기회나 그런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업계에서도 조금 이런 성장세에 대해서 조금 그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기존에는 반도체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 IP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냈다면 이제는 윈저를 통해서 매출이나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사업의 그런 업황과는 달리 이제는 위스키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앞으로 WI의 그런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많이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올해 작년 윈저에 팔아준 병수만 해도 꽤 실적이 기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 자, 기존에 WI는 그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 등 그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1998년에 설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이르러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보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쪽이 컨텐츠 IP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컨텐츠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과 관련된 그런 IP와 관련된 그런 샵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들도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존 사업은 뭐 딱히 이렇게 뭐
기회 들어오는 사업들이 없네요. 이게 뭐 사실 다 영업이익이 주변 사업들이고, 뭐 네. 지난해까지는 좀 영업 손실이 한 50억 정도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윈저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그런 게 상황. 명확하게 이제 윈저가 가장 큰 그 알토란 같은 핵심 사업이 되겠네요. 이번 네, 기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대되는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WI의 좀 최근 실적도 궁금하거든요. 좀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이제 한 100억 원대가 나오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한 5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윈저의 그런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이제 인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존에 이제 그 윈저를 가지고 있었던 디아지오 그룹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또 그 사업을 더 확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그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실상 베이사이드 피는 큰 뭐 자체 자금을 댄 건 없더라고요. 예. 뭐 외부 차입을 조달해 오는데 뭐 기인을 했겠지만 이것도 차주는 내가 보기엔 WI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속 내용을 까보니까 WI가 사실상 인수를 한 부분들인데 예. 이제 결국 펀드가 해산할 땐 결국 이제 WI가 주인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WI의 그 오너죠 변익성 회장 예. 개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동원될 것이라고요. 예. 사실 변익성 대표가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력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최근에 부동산 그 빌딩 같은 것도 매각을 해가지고요. 큰 자금을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WI라는 그런 작은 시총 한 1,200억 원대의 작은 어떻게 그렇게 작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변익성 대표의 그런 자금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력을 통해서 앞으로 WI가 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신사업 뭐 진출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 지금 신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인수 딜이 있는데 뭐 지금 그 딜이 좀 막바지에 이르는 단계여서 회사 관계자도 그런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되게 피했습니다. 네. 근데 곧 이제 외부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또 윈저를 갖고 있던 네. 디아지오 코리아가 네. 희망 퇴직을 좀 실시한다는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오는 이제 29일까지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문 이제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밝혔는데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5년 차 이상의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1년만 다닌 그 회사 정직원들 전 정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한 14개월치의 임금을 이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업이 이렇게 좀 자주 그런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기업 내 사람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그 새롭게 윈저를 인수하면서 급부상된 WI의 앞으로 올해 실적과 내년에 큰 발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예, 이제 법인이 두나무죠. 네. 리딩방 업체 트리고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여태까지 의혹인 줄 알았는데 사실로 밝혀졌나요? 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업비트의 운영사. 이 두나무에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 같은 그런 전체에 대한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인 트리거에 투자를 했던 것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두나무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회사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었어요. 이 네. 트리거에서 짚어준 종목이라든지 가상자산의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너무 맞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 혹시 두나무랑 이 트리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 두나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대략 어느 정도 투자인지 그런 규모나 밝혀진 것들이 있나요?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네. 이 논란이 밝혀지고 나서 사실 이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밝혀지고 나서 두나무에서는 이 트리거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 지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라든가 매각 금액은 밝혀진 게 전혀 없나요? 예, 그저 그냥 뭐 매각했다 네. 정도로만 지금 밝혀지고 밝혀졌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좀 어떤 반응인가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사실 많이 실망했다라는 반응이죠. 일단은 이 가상자산 그리고 리딩방 사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예. 특히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처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이런 단체 톡방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리딩방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작업이라든지 뭐 속히 말해서 작전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만약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 이 투자자들이 얻게 될 피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 두나무의 연봉 얘기도 있어요. 예. 두나무 연봉이 삼성전자의 3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두나무의 연봉이 이렇게 높은 편인가요?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을 두나무가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나무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뭐 가상자산 리딩방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CTO 기술 이사라고 하죠. CTO의 연봉이 180억 원입니다. 네. 180억 원이고 이 전체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3억 8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직원들 있어요. 평균 연봉이요? 직원들 평균 연봉이요. 저는 좀 입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도 하고 꿈의 싶습니다. 연봉이네요. 네.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게 지금 리딩방 투자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예.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리딩방의 운영업체인 트리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업계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고요. 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 특근법이라든지 네. 심지어 이 특수 관계인에 있는 재단은 상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특수관계인을 다 묶여버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자산 리딩방을 직접적으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 운영 트리거에 대한 운영 권한도 있었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리딩방 업체라고 그랬죠? 트리거라고 그랬죠? 설립 예. 연도가 2015년도더라고요. 예. 방송 사이트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이 방송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트리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에서는 처음에는 이 방송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트리거가 뭐 본격적인 리딩방 업체로 변모하게 되면서 사실 이 두나무는 좀 억울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뭐 억울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보면 거래소면 경기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선수를 개입하거나 또는 선수의 뒤에 뭐 스폰서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는 그런 관중이 됐다는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일단 이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장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네. 아니면 특정 선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뭐 조작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물론 지금 이 두나무가 실제로 이 가상자산 리딩방을 운영을 하면서 뭐 좀 불법적인 아니면 편법적인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리딩방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큰 이 도덕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방송 사이트로 시작을 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우연치 않게도 리딩방 업체로 변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두나무는 사실 이 억울해하면 안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딱히 억울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그렇죠. 너무 초기 2015년도에 투자했던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인가요? 그럼 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워낙 이제 업비트가 커져버렸으니까 예, 그렇죠. 타이밍을 좀 실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측 입장은. 그러니까 뭐 회사 측에서 두나무에서 뭐 이게 사실 억울하다. 우리는 처음에 방송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우연치 않게도 너무 공교롭게도 리딩방 업체로 변모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 이 전문가들이 두나무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이 트리거가 리딩방 업체로 시작을 했냐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이해는 가는 국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거래소가 근데 이제 리딩방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 두나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 국내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빗썸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 재단은 성공한 거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 다가올 만한 이 상장 개수예요. 네. 너무나도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을 하고 있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두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잘 안 나오는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한 가상자산의 경우는 1억도 안 나옵니다. 네. 24시간 기준 1억 원의 거래량도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어떤 특정한 작전이라든지 세력의 개입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내지는 네다섯 개 코인들이 우르르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승세를 누가 이끌어오냐? 이런 리딩방에서 많이 이끌어오는 겁니다. 네. 시세 특히- 조작, 선동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인 거죠. 특히나 이런 뭐 정말 몇백 명 규모의 군소 리딩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나무에서 직접적으로 리딩방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 나겠죠. 굉장하겠죠. 리딩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탓할 수는 없어요. 시장에 또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 네. 그렇죠. 이 리딩방마저 없으면 그 상당히 죽은 코인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가상자산에 투자를 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리딩방의 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잘만 사용하면 네. 정말 훌륭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잘 모르고 사용을 한다면 이게 도구로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상자산 업계 이 리딩방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하는 뭐 떴다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상당히 뭐랄까 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보는 또 측면도 많고 예. 여기에 또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에 또 시장을 또 유동성을 견인해주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리딩방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리딩방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느 정도 참고 수준으로만 이 리딩방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네.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인터넷
혹은 뭐 백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래량 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리딩방이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요.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숱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리딩방에서 뭐 추천을 해줬던 종목들이 만약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 리딩방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내지는 방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또 꾸준히 들어와요. 돈을 내고라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겠다, 주의를 하셔야겠다. 마치 그런 현상 같네요. 동해바다 밤에 예, 갑오등이라고 배에 큰 불빛을 튀면 오징어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예. 또 오징어들이 안 쏟겠다 하면서도 불만 켜면 또 오징어들이 그렇죠. 몰려들거든요. 딱 그 현상 같네요, 보니까. 뭐 이제 또 투자자들을 또 오징어에 비유를 하는 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네. 정확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 일단 네, 현실이 이러니 그렇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다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버겁기도 할 겁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좀 학습을 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4시간 동안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세 변동 이게 정말 몇 초 만에 급작스럽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리딩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한 점을 악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딩방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부터 네. 일정 뭐 금액을 받고 이 리딩을 진행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또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을 해놓은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리딩을 종목을 짚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달라붙는 이 투자자들의 자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리딩방 업체들이 선호하는 코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코인들을 선호하나요? 리딩방 업체가 가장 좀 많이 선호를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중에 유통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네. 그런 가상자산들. 일단 유통량이 작아야 하고. 유통량이 작아야 그러니까 이거를 속히 말해서 가볍다라고 네. 표현을 해요. 네. 가벼울수록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이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코인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매도 호가에 이렇게 깔아놓은 어떤 매도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도 그 투자자들의 주의와 그 안전을 위해서 스투데이 그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좀 다르죠? 네, 여느 오늘 때랑?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면서 좀 네. 뭐 심야 영화도 이제 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이 그러게요. 풀렸어요. 이제 밤 12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네. 식당에도 포장마차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방거리를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밤 12시 이후를 배회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불금에? 오늘 불금하면 이제 치맥 한번 해야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